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박정희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게 그 김대중 납치를 했는데, 더 진도 좀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재밌는데, 자, 김대중 납치 사건. 우리가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대중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살인미수 사건, 그렇게 불러야 할 텐데 하여튼 납치 사건이에요. 근데 동교동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서 서면 명령은 없었어요. 서면 명령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사실은 죽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실패하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게 죽이라는 명령을 잘 안 내려요. 최고 권력자는. 그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유승환 감독한테 배웠어요. 그 뭐 언젠가 영화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 안 빌려줄 텐데 저거 어떻게 섭외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나빴죠. 아니, 무슨 엄청난 비밀이라고 그걸 안 가르쳐줘. 해서 약간 좀 말이 좀 퉁명스럽게 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정세가,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모릅니다. 어떻게 몰라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사실 영화판에서는 감독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나는 이런 데서 찍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하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렇게 뭐 후보지를 몇 개를 갖고 온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설명 듣고 나면 여기서 찍었으면 좋겠네. 하면은 여기는 저 섭외가 어려운데요. 뭐 이제 하면은 여기서 찍어야 하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데. 자기는 그렇게만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섭외됐습니다. 며칠 날 스케줄 잡으시면 됩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박정희가 저 이후락을 불러서 뭐라고 했을까? 저 새끼 죽여. 그거 아니에요. 조폭도 그렇게 안 해요. 조폭도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저놈만 보면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이제 남이 소화제를 사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으면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래도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불러다가 이제 패는 거지. 야, 이 새끼야, 넌 밥 처먹고 뭐 하냐? 하면은 아씨 형님이 왜 저러시나? 이제 하다가 알아서 이제 저놈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저놈인가 보다 하고 칼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건화가 됐어. 그러면은 검찰이고 경찰이고 찾아와서 찾았잖아. 네가 사주했지? 내가 사주했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난 저놈을 보면 그냥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 정도만 했을 뿐인데 저 무식한 새끼가 괜히 쫓아가서 칼질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사주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박정희가 이후락을 불러서 한 얘기는 김대중이가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임자는 뭐 하는 거야? 중앙정보는 뭐 하는 거야? 그거였을 거예요. 아씨, 저거 어떻게 해? 입을 다물게 해라. 그런데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보면 한 3726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내가 중요한 건 결과지.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네가 지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만 나는 상 주면 되는 거. 그게 진짜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후덕이가 와서 이제 고민해서 뭐 죽이는 방법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죽이지를 않고 집에다 들여다 놨죠. 이거는 뭐 이게 재밌는 얘기니까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시간 조금 더 가도 합시다. 김대중이 살아서 돌아온 거는 윤진원이라고 있어요. 나 여기 이 파일에는 사진을 안 집어넣는데 납치 책임자. 근데 그 사람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김대중 납치에서는 현지 책임자인데, 그러니까 아니 실행 책임자인데, 그 실행 책임자가 마음이 변해서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김대중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명령을 확인을 요구했어요. 이게 죽이는 겁니까? 뭐 했더니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다 책임을 미루는 거죠. 그랬더니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이라는 명령이 없고 이게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박정희가 그 장기 집권을 뭐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뒤태기 날지 모르는데 죽이면은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저기서 납치해갖고 일본 경찰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뭐 바보같이 지문을 남겼어요. 그 지문을 남긴 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이 지문이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여기 이제 투명한 컵 있죠, 유리컵. 육안으로 봐도 선명하게 지문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놀림을 당했죠. 야, 저게 300엔짜리 사건. 그 당시에 좋은 목장갑이 일본에서 300엔이었나 봐요. 중앙정보부에는 장갑도 안 끼냐? 여기다가 육안으로 봐도 선명한 지문을 남겼다고. 이제 그래서 그 놀림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지문을 남기긴 했지만 김대중은 완벽하게 납치를 해서 안가에다 가뒀으니까 살해하려면 토막 살해를 해도 충분할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왜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냈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배는 원래 김대중을 태워서 보낼 배가 아니에요. 그 윤진원이가 일본에 들어갈 때는 공항 여권을 갖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빠져나오면은 윤진원이 취입국 기록상에 일본에 있는 게 되잖아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탈출용 배인데 막판에 자기는 안 타고 김대중을 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일본 영해를 벗어나서 한국 영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앙정보부에다 보고하고 그리고 난 어떻게 할까? 나 여권이 대사관에 있는데 여권 줘서 나 한국 가게 해줘. 뭐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저걸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저걸 산채로 우리한테 보내면 어떡해. 지금 김대중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뱀탕이 몸에 좋다고, 야 뱀탕이 몸에 좋다며 뱀탕 좀 구해와봐 했더니 뭐 항아리가 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뱀이 산채로 들어있으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그 배를 타고 한국 영내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박정희나 이후락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입장에서 의학이 된 거고 결국은 이후락이 한테 책임을 물어서 이후락을 해임시키는 이제 과정이 됩니다. 저 밑에 사진은 기막힌 사진인데 어때요? 저 일본 수상 다나카예요. 엄청 거만하죠. 왕거만, 그 옆에는 개굽신이죠. 왕거만 개굽신은 아주 그 대표적인 사진인데 저게 일본에 가서 한국 정보요원이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 납치한 건 일본에 대한 엄청난 주권 침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걸 일본이 덮어줄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한국 외교관의 지문이 나와버렸으니까. 그게 없었으면 일본에서도 덮어주려고 그랬을 텐데 도저히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걸 뭐 하여튼 김동훈이 빼돌리고 하여튼 덮어주는 대가로 한국에서 돈을 갖다 바친 거죠. 일본 한테. 그 돈을 갖다 바친 주역이 누구냐? 지금 개굽신의 주역이 바로 땅콩의 할아버지예요.
땅콩질 해놔야.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이 참 내력이 그래서 좀 약한 사람들, 아랫 사람들한테는 뭐 엄청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난리를 쳤지만 또 이렇게 권력에서는 또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니까 유신이 처음 났을 때는 국회의원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 밑으로는 다 그냥 싹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그래서 조용했는데 유일하게 바깥에서 떠드는 게 김대중이었단 말이에요. 김대중만 입을 다물게 하면은 저건 유신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사건을 하다가 이제 커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10월 2일 날, 73년 10월 2일 날 서울대에서 데모가 벌어집니다. 그게 유신 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데모인데, 그 데모가 막 확산이 되니까 데모를 막을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배후에 간첩이 있다죠. 그래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누굴 간첩으로 잡으려고 했냐면은 서울법대 교수예요. 최종길 교수. 서울법대 교수면 판검사의 선생님 아니에요. 판검사의 선생님을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분이 좀 이제 몸이 뚱뚱했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게 100%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거의 맞을 겁니다. 의문사위나 뭐 다 추정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절명한 건 아닌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윤길 교수를 7층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서 본인이 조사를 받다가 간첩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간첩죄를 자백을 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가 화장실 변기를 받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이제 화장실 남자 소변기가 있고 창문이 이제 한 요 정도는 창문이 있었는데 글로 뛰어내렸다는 건데, 저분이 뭐 체격이 나랑 비슷해요. 그런데 고문을 당해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질질 끌려서 보충을 받아서 가는데, 그런 사람이 중앙정보원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우집는 척하고 있다가 잽싸게 변기를 밟고 창틀을 잡고 글로 뛰어내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간첩으로 발표가 됐죠.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이, 유신 지역인 김치열이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 간첩 최종길로 나오는 거예요. 간첩 최종길로. 이분의 친동생이 그때 중앙정보부 직원이에요. 형님 손잡고 형님 회사에서 좀 모셔오랍니다 했더니 동생 근무하는 데서 그러니까 그러냐 가자 하고 갔는데 안 나오고 저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동생이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서 거기서 수기를 써놓고 그걸 친구한테 부탁해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의무복무 7년을 마치고 캐나다로 이민 간 다음에 형의 사건 조작됐던 진상규명운동을 했는데, 저분이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간첩이 됐고, 저분이 간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벌어진 일. 자기들이 조작해놓고 그 조작을 자기들이 믿어요. 최종기는 7층에서 투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은 조사실이 지하로 들어가요. 투신 못하게. 고문을 근절한 게 아니라 조사실을 지하로 보내고, 아마 박종철 남영동 대공분실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거기 며칠 있어 봤는데 거기 창문이 요래요. 한 15cm 정도? 그러니까 이 양눈이 딱 닿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져나와요. 왜? 투신 방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문을 해서 당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그러니까 이 투신해서 죽은 것처럼 뭐 그렇게 꾸며내는 거죠. 그러고서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데 보면 기가 막힌 사건. 돌아가신 박형규 목사님의 내란 사건으로 걸렸는데, 목사가 내란을 일으키는 세상이 됐죠. 내가 어렸을 때 소문을 듣기에는 검사가 공소장을 읽다가 자기가 웃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피고한테 물어보니까 검사가 웃은 건 아니고 방청석에서 낄낄대느라고 이게 정말 많이 낄낄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공소장에 보면은 자 저게 뭐냐면 남산 부활절 예배예요. 남산 부활절 예배에 주로 누가 모이냐면은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을 선동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촛불 같은 것도 이게 뭐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그게 여러 번 모여야 분위기를 타잖아요. 근데 저 부활절 예배 당일날 그걸 해서 유임을 뿌려갖고 저 10만 군중을 시위대로 바꿔서 한 패는 그때 KBS가 남산에 있을 때예요. KBS 방송국을 점령하고 또 한편은 정부 청사를 점령하는 그런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럼 내란의 도구는 뭐냐 했더니 성경책과 찬송가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웃기는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혁당 사건이 터지는 그 시대인데 이게 그 인혁당 사건 사형 판결이 나던 날 신문이에요. 4월 8일째 신문인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형이 뭐 조작 사건에 지만 박정희도 나중에 이 사형시킨 걸 후회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가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냐. 이거 보면 월 공군기가 대통령 관저에 투탄. 왜냐면은 이거 북부 월맹의 공군기가 아니고 남부 월남의 공군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성남 공군 비행장에서 공군 비행기가 떠서 청와대를 폭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월남이 무너져가는 상황. 공산군이 사이공에 11km 육박. 11km면은 여기서 한강쯤? 그러니까 과히 멀지 않은 거죠. 군대 행군하면, 급속 행군하면은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조금 더 걸리는 그 정도. 걸어와도. 그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 당시 사이공, 지금 호지민시죠. 거기가 이제 함락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다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도 고문하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사회안전법이 만들어져서 통과되고, 사회안전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좌익수들을 전향 안 한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둬두라. 그래서 이제 4대 법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신시대 아주 나쁜 법안들, 사회안전법, 민방위법, 방위세법, 교육법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신 법안으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